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이재명 정부가 아주 강력한 부동산 대책, 소위 10.15 정책을 발표하고 이게 2030년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런 가정하에서요,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한 보고서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정책 효과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인구 구조 변화, 또 시스템 리스크까지 정말 다각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충격과 마비, 여기서 양극화와 공급 공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적 안정화함이 타락. 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핵심 내용과 또 잠재된 위험 요인까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보고서를 보면 이 가상정책의 핵심, 이게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수요 억제라고 분석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핵심 12개 시를 이른바 3중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는 건데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거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요. 특히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잖아요. 와, 이러면 진짜 갭 투자는 그냥 원천봉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정확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대출 규제는 더 강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가격대별로 확 낮췄어요. 가격대별로요? 어떻게 낮췄다는 거죠? 예를 들어 15억 넘는 집은 최대 4억, 25억 넘으면 2억까지만 대출이 나오는 식입니다. 여기에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계산할 때 스트레스 금리도 3.0%로 2배나 올리고요. 3.0%요? 와. 심지어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까지 DSR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시 적용도 앞당기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용을 이용한 주택 구매는 이제 거의 막히는 거라고 봐야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나오는데요. 만약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이 정책 때문에 실제 대출 총량이 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통화 완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금리 인하 효과가 차단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책의 힘이 통화 정책보다 더 셀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시장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초우량 자산 시장하고 대출이 막혀버린 일반 시장으로 완전히 나뉘는 거죠. 이러면 오히려 자산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겠는데요.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수요를 강하게 누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급 계획도 있잖아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는 9.7 이니셔티브라는 공공주택 계획. 이것도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가정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 계획에도 좀 함정이 있어요. 보고서는 두 가지 문제를 딱 짚는데요. 첫째는 시차 불일치. 시차 불일치요? 네, 수요 억제는 정책 발표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대규모 공공 공급은 빨라야 2028년, 2030년 이때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 몇 년 동안 공급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사이가 문제군요. 그리고 둘째는 민간 공급 구축 효과입니다. 공공 물량을 막 늘리는 과정에서 특히 요즘 PF 위기 이야기도 많잖아요. 이런 상황이랑 맞물려서 민간 건설사들의 공급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공급량은 목표치에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죠. 그렇군요. 그럼 당장 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몇 년간은 오히려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정책 말고도 시장을 누르는 힘들이 또 있잖아요. 구조적인 요인들. 아, 네, 물론입니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2024년 정점 찍고 시작된 인구 감소, 생산 가능 인구 급감, 고령화 심화,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겠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예전 같지 않고요.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고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그렇죠.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구매력을 계속 억누를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제 묻어두면 오른다는 식의 기대는 점점 약해지고 앞으로는 임대 수익률이나 실제 사용 가치 중심으로 시장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뇌관, 바로 시스템 리스크, 부동산 PF 문제죠. 20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특히 제2금융권 익스포저가 크다고 하죠. 네, 이 15.15 정책으로 만약 분양이 확 막히면 이 PF 부실이 연쇄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서가 지적하는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바로 의도치 않은 결과로서의 공급 절벽의 역설입니다. 공급 절벽의 역설이요? 그게 뭔가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파가 2년, 3년 뒤인 2028년에서 30년 사이에 나타나겠죠.
그때 신축 민간 아파트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수요 잡으려다가 나중에 공급 부족을 더 심화시킨다. 진짜 역설적이네요. 네,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건 앞서 말씀드린 시장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핵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더 희소해지니까요. 또 다른 현상으로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이나 자금의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인들을 종합해서 보고서는 크게 3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하는군요. 네, 첫 단계는 2025년에서 26년 대동결과 PF 쇼크 시기입니다. 거래는 거의 없고 PF 위기가 시작되면서 수도권 외곽이나 경기도는 연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보고요. 상당히 큰 폭인데요. 그 다음은요? 두 번째 단계가 2027년에서 28년 양극화와 공급 공백 시기입니다. 이때는 시장이 확 나뉘는 거죠. 민간 공급 절벽 때문에 서울 핵심 지역은 오히려 안정세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를 보일 수 있지만 외곽이나 경기도는 하락세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가 지속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요? 2029년에서 30년 이제 구조적 요인 지배 시기입니다. 인구 감소, 성장 둔화, 그리고 이제 공공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완만한 하락세 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정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가상의 10.15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는 아주 강력한 가정하에서의 예측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책이 중간에 수정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가 발생하면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보고서는 가상의 10.15 정책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뭐랄까 부드러운 연착륙보다는 충격, 분화, 재조정이라는 좀 격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신용 기반 성장 모델에서 현금과 사용 가치 중심으로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지만 그 과정에서 PF발 금융 리스크라든지 또 불평등 심화 같은 만만치 않은 위험도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었죠. 네, 이 딥다이브가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주택시장의 큰 그림, 그러니까 정책과 구조적 요인, 그리고 금융 시스템 위험 같은 이런 복잡한 요소들이 어떻게 얽혀 돌아가는지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